앙드레 코스톨라니 최후의 역작으로 증권 거래와 투자 심리의 중요한 변수인 근본적인 비밀과 기술 등을 안내한 돈 관리 지침서다. 저자는 투자자들에게 21세기 증권 시장에 있어서 기회와 위험, 그리고 변화와 상승, 하락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지은이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님이고 옮긴이는 한윤진님, 펴낸 곳은 미래의 창입니다. 이 책은 투자의 원칙과 기술뿐만 아니라 투자의 감성과 심리도 다루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저자의 무려 80년 이상에 걸친 투자 경험을 고스란히 이 책에 다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최후의 역작인 이 책은 투자자로서의 통찰력과 지혜를 담고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의 본질.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합리적인 행동. 주식 시장에서 종종 비합리적인 행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룹니다. 시장 조작.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다양한 기술을 설명합니다. 위험과 보상. 투자의 위험과 보상 사이의 긴장을 다룹니다. 도덕적 판단. 투기와 도덕적 모호성에 대해 씨름합니다. 또한 이 책은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주식 거래 현장과 오늘날의 디지털 거래 플랫폼 사이의 유사점을 그려 시장 행동의 시대를 초월한 특성과 이를 주도하는 인간 심리를 강조합니다. 현재 투자자들에게도 여전히 그의 통찰력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은 후에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1906년 헝가리에서 태어났다.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18살이던 1920년대 후반 파리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증권 투자를 시작하면서 증권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이후 뛰어난 판단력과 확실한 소신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투자의 대부가 되었고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 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하였다. 80여 년의 세월 동안 코스톨라니는 순종 투자자라는 자유 직업가로서 투자라는 지적 모험을 즐겼으며 타고난 예술가적 자질과 유머 감각을 살려 쓴 유쾌하고 재미있는 투자 관련 글들로 칼럼니스트이자 저술가로도 명성을 날렸다. 이 책은 1999년 2월 그의 나이 93세 때부터 쓰기 시작하여 2000년 9월 탈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9월 14일 파리에서 영면하였다. 이 책은 그의 파란만장한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이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 책의 서문을 쓰지 못하고 떠났다. 본문 10가지 권고사항. 1.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2.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3.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4.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6.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7.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8.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9.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10.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10가지 금기사항. 1.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2.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3.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4.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5.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6.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7.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9.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1000% 혹은 1만%의 거대한 수익률을 내는 것은 사실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이 순서는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투자자는 없다. 일반적으로 추세가 하락하면 극소수의 주식만이 하락을 면할 수 있다. 성장 산업은 약세장에서도 주가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산업 분야의 최고 기업이라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어떤 기업이 이러한 기업인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겠는가? 갑자기 치솟는 강세장 같은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금이 막히면 미래 유망 주식이라도 살 돈이 없다. 그러나 언젠가 증권 시장의 흐름이 전환되어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이 되면 성장 주식의 주가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상승 기간 중에도 그렇다. 유동자금이 충분히 있다면 전성기가 이미 지난 그리고 현재 하락세에 있는 종목도 주가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다가 언젠가 약세장이 되면 이 주식은 폭락할 것이다. 요컨대 강세장에서는 최악의 종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벌어들일 수 있으나 약세장에서는 최고의 종목이라도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 일반적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선별하라. 적어도 20년 이상 투자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일반적 추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성장 산업,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면 투자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야 한다. 우선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지를 알아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 나의 원칙을 기억해달라. 즉,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나 아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주가가 상한가로 올랐다면 그것은 이미 이후 몇 년, 아니 몇십 년의 성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은 개개의 산업 분야 혹은 개개의 종목에도 유효하다. 전체 시장이 상승 운동의 제2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식은 과매입된 상태인 경우가 있다. 한 산업 분야의 상승 및 하강도 항상 동일한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초기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세워진다. 이때는 시장의 성장 속도와 규모가 아주 커서 부실 기업도 살아남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후 그 산업 분야는 서서히 성장한다. 그러다가 성장이 멈추고 양질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이 과정은 마치 필터로 거르는 것과 같다. 대부분 기업은 유아기를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합병된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남게 된다. 그러다가 이 산업 분야가 침체기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선별 과정이 진행된다. 모든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되고 가장 강한 기업만 몇몇 살아남아 시장을 나눠 갖게 된다. 오늘날 이런 기업을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부른다. 19세기의 철도 회사, 20세기 초의 자동차 산업이 그런 예이다.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크라이슬러가 오늘날의 규모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동차 회사가 손실을 보고 없어져야만 했던가. 혹은 로열 더치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오늘날까지 살아남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석유 회사가 사라졌던가. 나중에는 컴퓨터 산업과 전자 산업도 마찬가지 운명을 겪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도 동일한 운명을 겪을 것이다. 새로운 분야는 지그재그식으로 발달한다.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서 성장과 후퇴를 반복한다. 그러나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어느 단계든 후퇴 시에는 생존 능력이 없는 기업은 죽는다. 이와 평행해서 주가 역시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러나 주가는 실제 발전과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주인과 개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해보라. 투자자는 성장 산업을 대중보다 먼저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적정한 가격에 탑승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거래소에서 일단 성장 계열군으로 인정받게 되면 투자자는 10배, 때로는 100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과거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주식의 적정한 가격.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와 꼭 맞아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주가는 항상 제 가치보다 높거나 낮았다. 그렇다면 과연 주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증권거래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주식의 가격은 항상 정해져 있고 컴퓨터로 계산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일 뿐이다. 그 때문에 컴퓨터로 증권의 흐름을 측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어긋나는 것이다. 주식의 예측과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 기업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매일매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요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구매자의 기분, 개인적인 문제, 지난밤의 수면 상태, 가족 문제 등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주가 수익률,
PER에 대한 판단도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증시 분석가들은 어느 주식의 주가 수익률 15가 낮은 것이라고 하며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른 증시 분석가들은 똑같은 주식의 주가 수익률이 고평가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서는 미래의 전망에 대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고 혹은 저평가는 수학적 공리가 아니라 상대적 판단이자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주가 수익률을 주식 분석의 기초라고 한다면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만 사고 인터넷 주식은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계산에 의하면 인터넷 주식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손실을 보아왔거나 현재도 손실을 보고 있고 따라서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이다. 그러나 이 주가 수익률에만 의지했더라면 나 역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다. 턴어라운드 주식, 잿더미에서 살아나온 불사조. 미래의 성장 계열군을 미리 알아내고 그 중에서도 우량 기업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물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나 IBM이 우량 기업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나 20년 전이나 40년 전에 과연 누가 그걸 예측할 수 있었을까? 투자자가 만약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이고 기술적인 세부 지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나는 소위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했다. 턴어라운드는 전체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면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어 손해를 보고 있고 곧 파산 지경에 이를 기업을 말한다. 시세는 물론 바닥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주가는 급속도로 올라간다. 이런 경우를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클라이슬러에 투자한 예였다. 1970년대 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 회사인 크라이슬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 주식을 3달러에 샀다. 브로커는 크라이슬러가 망할 것이라면서 빨리 팔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이다. 사실 50달러짜리 주식이 3달러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판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였다. 기회와 리스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기업이 망하면 3달러밖에 건지지 못하지만 기업이 희생하면 손실은 30달러 이상일 수 있다. 크라이슬러의 경우 나는 브로커가 조언한 것과 정반대로 투자했고 그 결과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을 들어주었다. 전설적인 자동차 회사 경영자인 리 아이아코카는 크라이슬러의 재생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그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 결과 크라이슬러의 시세는 3달러에서 폭등했고 액면 분할과 다임러와의 합병까지 계산하면 150달러에 이르고 있다. 증권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의미 없는 단어들. 많은 분석가들은 투자를 투기적 투자와 보수적 투자로 나눈다. 그러나 나는 이 구분이 피상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투자 가치의 질이 아니라 양에 근거한 차이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자본가가 적은 액수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술주를 샀다면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리스크를 안고 하는 보수적 투자이다. 반면에 한 소시민이 자신의 한도를 넘는 신용으로 확실한 우량주를 샀다면 그는 투기를 한 것이다. 투기적 투자와 보수적 투자의 차이는 단지 비율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분석가들이 보유하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웃기는 이야기이다. 과거에 사놓은 주식이 있는데 지금이라면 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것을 팔아야 한다. 지금 그것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데 지금이라면 사지 않을 주식을 못 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주식 매매 수수료가 그들의 유일한 논거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같이 수수료가 싼 때에는 무시해도 좋을 말이다. 분석가들은 대부분 가격이 이미 급상승한 주식을 보유하라고 조언한다. 만약 투자자가 이미 수익을 보았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증권 분석가들은 모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주식을 자신의 시각으로만 판단한다. 주식을 100에 샀다면 200으로 올랐을 때 비싸졌다고 말한다. 20으로 떨어지면 싸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몇 년 전에 같은 주식을 20에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전혀 달리 볼 것이다. 즉, 이 사람에게 50은 이미 많이 오른 것이다. 그리고 200에 산 사람은 200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 싸다고 할 것이다. 주식의 값이 싸든 비싸든 이것은 오직 기업의 기초 지표와 미래의 전망에 달려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투자자는 가능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언제 그가 주식시장에 합승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값이 1000% 오른 주식이라도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고 80% 떨어진 주식이라도 사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이는 물론 턴어라운드 지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이 모두 회생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자는 사기 전에 왜 이 주식이 턴어라운드 주식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크라이슬러에 투자하면서 나는 리 아이아코카를 생각했으며 그 판단은 옳았다. 그러나 브레머 불칸과 페남에서는 그 어떤 재기의 가능성도 보지 못했으므로 사지 않았다. 차트, 수익은 가능한 것이고 손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차트의 도움으로 더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차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에 대해 나는 차트를 읽는 것은 지식이 만들어내는 것을 찾는 일이다라고 대답하고는 했다. 그러나 나는 요즘도 기꺼이 차트를 본다. 공자도 말하기를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차트로는 어제와 오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오늘까지의 가격 곡선은 진실이지만 내일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따라서 차트는 20개 이상의 조각들로 만들어진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 분석은 모자이크를 토대로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헤드라인 숄더 패턴, 이중 천장 패턴, 둥근 바닥 패턴 등 그로테스크한 형태의 차트에 유혹되는 것은 돈을 죽이는 것이다. 차트 애용자들은 지그재그 운동의 작은 커브까지 놓치지 않고 이용해 미래의 곡선이 어떨지 예견하려고 한다.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패턴을 이용해 이미 곡선의 어느 지점에서 주식을 사고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를 정한다. 그러나 내 경우에는 주식을 살 때 어떤 가격 수준에서 판매할지 아직 모른다. 50% 낮게? 아니면 300% 높게? 많은 증권 딜러들이 차트 전개에 따라 매일 그날의 매수 매도를 행하는데 그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그들 중 다수는 얼마 못 가서 증권 시장을 떠났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쿨른바흐의 한 강연회에서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어느 차트 생산업체의 사장이 내게 빈정거리며 말했다. 코스톨라니 씨, 저는 차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지금 밖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SL이 절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응수해 주었다. 당신은 차트를 팔지만 그것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으시지요? 물론 차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여기저기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증권 시장의 경주에는 위로 달리는 말과 아래로 달리는 말, 오직 이 두 마리의 말밖에는 없다. 차트를 신용하는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처음에 차트를 이용해 한번 성공하게 되면 그 후로는 차트 맹신자가 된다는 것이다. 한 번은 내가 카지노 공원에 친구와 같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친구에게 다가와 친구의 아들이 룰렛 게임에 혼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내 친구는 느닷없이 앉아서 해, 아니면 서서 해라고 물었다. 서서 하면 이기든 지든 잠깐 하고 말겠지만 앉아서 하면 쉬지 않고 게임에 몰두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날릴 게 뻔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모든 게임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즉, 돈을 따는 것은 운이지만 돈을 잃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차트를 신용하는 사람은 은행의 분석팀이나 투자회사 직원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차트에 따라서 고객의 돈을 투자한다. 브로커에게는 이런 종류의 고객이 최고의 봉이다. 이 고객들은 여기저기 다니며 고개를 하다시피 하고 수백만 대의 돈을 수수료로 지불한다. 고객 덕택에 브로커는 먹고 살고 부자가 되지만 고객의 돈은 점점 줄어든다. 투자자의 기호에 맞춰 수도 없이 많은 차트 이론이 만들어진다. 이 이론들은 언제 어떻게 사고 팔지를 정확하게 정해놓는다. 나는 이런 이론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차트를 이용할 경우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칙이 하나 있다. 차트를 읽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차트 이론에 엄격하게 충실해야지. 거기에 정치적, 경제적, 사적인 생각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세란 중요한 요소들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요소들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요세프 유베르의 말처럼 누구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를 경외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나 역시도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관찰하는 차트가 둘 있다. 이 두 가지 차트의 법칙은 차트 숭배자들의 레퍼토리에 흔히 나오지 않으며 개별 주식과 관련된 것이지 주가지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병원에서 개별 환자의 체온 차트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만약 모든 환자의 체온을 종합한 차트를 그린다면 환자 개개인의 진단을 내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두 개의 차트 법칙은 MW 이론 및 이중상승 이중하락 이론이다. 이중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마지막 최고 시세가 다음 시세에 의해 초과되는 것이다. 이 현상이 몇 번 반복되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차트가 몇 번 M을 보여주면 이것은 천장, 즉 최고에 달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많은 양의 주식이 매물로 나온다.
이 매물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시세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죽으면서 어느 종목의 주식 10만 주를 주가 90에 팔라고 했다고 하자. 그러면 주가가 90에 가까워지면서 많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고 따라서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유산으로 받은 주식이 다 팔리고 나면 다시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하강 시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주가가 이전 최저점을 넘어서 떨어지면 이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신호이다. 반면 W의 형태가 반복되면 이는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온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때는 주식을 다 사가려는 기업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주가를 유지하려는 집단이나 대형 은행 등이 특정 기업의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증권 용어로 주가 관리라고 한다. 이중 상승 이중 하강 이론과 MW 이론은 오래된 차트 법칙이며 나는 차트 옹호자는 아니지만 이 두 법칙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문제는 차트 신봉자들이 차트를 보조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이다. 몬테카를로나 바덴바덴의 카지노에서 노름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몇몇이서 한 조를 이루어 각자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사람은 숫자를 걸고 다른 한 사람은 컴퓨터로 계산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결과를 전달해준다. 그들은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공동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는 묻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돈을 좀 따면 기분이 부풀대로 부풀어서 자신들이 백발백중 정확한 수학적 규칙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벽 3시경이 되면 몇 푼이라도 구걸에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나선다. 대부분의 차트 숭배자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페따꼼플리 현상. 증권거래소의 초보자들에게는 뉴스나 사건에 대한 주식 시세의 반응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종종 술주정뱅이처럼 반응한다. 좋은 소식에 울기도 하고 나쁜 소식에 웃기도 한다. 나는 이런 현상을 페따꼼플리라고 부른다. 증권시장의 논리는 일상생활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투자는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투자라는 말 자체에 이미 그 뜻이 들어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확고한 사실이 되고 그 사실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즉, 증권거래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반영한다. 어떤 기업에서 1, 4분기에 수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면 주가는 서서히 올라간다. 사람들이 수익이 늘어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주가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업의 1, 4분기 수익이 공시되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높다면 주가는 바로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예견했던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이제 페따꼼플리가 된 것이다. 모두가 공시 이전에 주식을 샀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다. 몇몇은 이미 수익을 챙기고 나간다. 그러면 이것이 시세를 압박하게 된다. 물론 그 기업이 이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하면 새로운 투자율이 나타나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만약 1, 4분기의 수익이 기대한 것보다 낮다면 시세는 공시 몇 초 후에 곧바로 하락할 것이다. 이것은 수익이 지난 분기에 비해 훨씬 더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기록을 세웠다든지 해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 증권거래인이 어느 기업의 수익 저하를 예측했다면 주식은 미리 팔릴 것이고 주가는 공시 전까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시하는 날에는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주가는 개별 매수에 힘입어 서서히 다시 오르게 될 것이다. 수익 저하가 생각한 것만큼 그리 크지 않다면 공시가 나가는 순간에 흐름은 바로 반전하여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시세 변동에 있어 페따꼼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1990년의 걸프 전쟁이 잘 말해주고 있다.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원유 감산에 대한 우려로 유가는 배럴당 20달러에서 40달러로 올라간 반면에 주가는 여러 달 동안 하락했다. 이때 부와 뇌동파 투자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천천히 주식을 팔았다. 물론 항상 그러하듯이 이 주식을 사들인 사람은 소신파 투자자들이었다. 전쟁이 터지자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다. 주가는 미국의 승리에 힘입어 최고로 올랐던 것이다. 그 대신 유가는 50%나 떨어져 배럴당 20달러로 내려갔다. 나는 캐피털지의 칼럼에서 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내린 바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으나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시장은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히틀러가 프라하를 점령한 이후 파리 증권거래소의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그런데 전쟁 발발 직전에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저가인 주식을 사면 위험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폭풍 같은 주가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돈이 있든 없든 어차피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아주 괜찮고 똑똑한 언론인이었던 패크리가 있었다. 그는 동생이 은행가였는데도 동생보다는 내게 자주 와서 증권 거래를 위한 조언을 구하곤 했다. 나는 그에게 증권 거래의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그는 때때로 정치적인 장막 뒤의 비밀을 말해주곤 했다. 그는 언론인으로 라디오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역시 그를 중요한 정치 뉴스 제공자로 생각했다. 그는 대단한 낙관론자였다. 전쟁 이전에 그는 틈나는 대로 내게 와서 어떤 경우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주식을 사야 한다고 했다. 달라디어 정부는 곧 물러나게 되며 차기 국무총리인 피에르 라발은 단지에 대해 나치와 타협할 것이므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패크리의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미 오랫동안 파리의 증권거래소에서 약세장 투자자로 투자해왔다. 주가는 처음에는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급락했고, 이때 나는 큰 수익을 얻었다. 나의 약세장 투자는 선물 거래를 한 달 한 달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매달 초 입금일이 되면 지난달의 시세 하락으로 발생한 수익이 입금되었다. 다음 입금일인 9월 6일 나는 또 한 번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1939년 8월 24일 리벤트롭 몰로토 협정 이후 나는 전쟁이 곧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다. 9월 6일은 협정 후 14일 정도밖에 안 되었으나 이 기간이 내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다. 전쟁이 발발하면 증권거래소는 무너질 것이다. 아마 그 이전에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은행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선물 거래 계약을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 거래의 보증금으로 은행에 예치해둔 예금도 못 찾게 될지 모른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찾아야 했다.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약세장 거래를 풀어야 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내 판단으로는 시세가 계속 하락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은행과 증권거래소가 문을 닫는 판에 수익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약세장 거래를 해지한 다음 은행에서 찾은 돈을 미국 은행에 입금했다. 아버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말은 바보처럼 하지만 영리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은 잘하면서 바보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당시에 나는 후자에 속했다. 모든 상황은 내가 예상한 바와 다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보같이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운이 뒤따랐다. 전쟁이 터졌으나 증권거래소는 문을 닫지 않았고, 선물 거래 역시 계속되었으며 모라토리엄도 없었고 외환 통제 역시 없었다. 9월 6일에 나는 마지막으로 투자 수익금을 빼서 미국으로 보냈다. 이것은 내게 행운이었다. 상황이 바뀌었던 것이다. 주식을 샀던 사람들, 그리고 약세장 투자를 해지한 나는 큰 행운을 맛보았다. 시세는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상승했다. 프랑스 군대가 완패한 이후에야 시장은 약세로 돌아섰다. 전쟁은 세계의 종말이며 전쟁이 일어나면 돈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 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내 친구 패크리 역시 처음에는 행운의 수혜자였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의 예언이 어긋나기는 했지만 그는 강세장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는 히틀러가 폴란드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 즈음에 매일 내게 와서 라발이 프랑스 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등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러면 곧 평화가 올 것이므로 오직 인내를 가지고 계속 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틀린 것이었다. 폴란드가 독일의 무릎을 꿇은 후 네덜란드가 점령되었으며 벨기에는 무장을 시작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던 내 친구는 어느 날 헐레벌떡 증권거래소로 뛰어왔다. 그는 내 옆에 와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사랑하는 친구, 나 좀 도와주게. 내가 이 주가 상승기에 큰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사면 좋겠나? 나는 흥분해서 물었다. 왜, 히틀러가 죽기라도 했나? 아니, 반대야. 나치가 지금 파리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아마 이틀 후면 여기에 들어올 거고 전쟁은 끝나게 될 걸세. 그러면 당연히 시세는 급등하겠지. 내가 그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내게 있어 그것은 세상의 끝이었다. 증권거래소 직원은 모든 것이 최상의 상황인 것처럼 바삐 움직였다. 그러나 모레면 나치가 파리를 점령할 것이고 게슈타포들이 파리 시내에 득실거릴 것이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다시 모든 것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내 친구는 계속해서 어느 주식을 사야 하느냐고 물었다. 물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이제 히틀러가 들어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단지 그와 나의 해석이 다를 뿐이었다. 나는 무슨 말이든 대답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떨리는 가슴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내가 그동안 아끼던 물건들을 쓰다듬으며 이별을 준비했다. 나는 다시는 파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 내가 사랑했던 거리, 내 삶의 의미를 안겨준 모든 것들과 영영 이별인 것이다. 그 시간에 내 친구는 여전히 증권거래소에서 나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실수가 기념비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가 예견한 대로 라발은 나치에 의해 점령된 프랑스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주가는 오르지 않았다. 반대로 증권거래소는 문을 닫았으며 주식은 오랫동안 거래되지 않았다. 나중에 아주 소규모로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을 때 프랑화는 이미 무가치해져 있었다. 페크리의 결정적 실수는 자신의 운명을 나치와 연결시켰다는 데에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내가 다시 파리로 돌아와 그를 찾았을 때 그가 나치 협력범으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옳았다. 사람들 가운데는 말은 바보처럼 하지만 영리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은 잘하면서 바보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은 프랑스 언론에 쓴 적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편집자에 의해 삭제되었다. 1939년과 마찬가지 일이 걸프전에서도 또 그 이전에도 몇 번 일어났다. 1939년에는 행운으로, 1991년에는 경험으로 나는 페타 꼼플리 현상을 알 수 있었다. 전쟁이 벌어지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의 징후가 보이면 증권 거래인들은 주식을 내다 판다. 이때는 모든 투자자들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기 전에 주가는 이미 최대한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전쟁이 정말 일어나면 모든 주식은 다 팔린 후이므로 증권거래소에 더 이상의 매물은 없게 된다. 주식은 소심파 투자자들의 손에 있으며 그들은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견하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않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팔려는 사람은 없다. 이제 서서히 강세장이 진행되며 주식의 유인력은 점점 더 커진다. 그러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처럼 전쟁이 갑자기 벌어지면 그 영향은 파국적이다. 어느 나라든 증권거래소에서는 공황 사태가 벌어진다. 어떤 사건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한 예를 부에노스아이레스 증권거래소도 보여주었다. 페론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로 돌아왔을 때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가 죽은 후 정부 최고 요직에 미망인인 이사벨 페론이 앉자 누구도 아르헨티나의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았으며 주식시장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주식은 어디에 있었는가? 소심파 투자자들의 금고에서 현재는 불투명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며 꽁꽁 묶여 있었다. 이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다. 쿠데타 발발과 이사벨 페론의 체포가 그것이었다. 다음날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다. 30일 후 증권거래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주식은 100배, 200배로 올랐다. 이것은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완전히 매수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무리 중차대한 사건이라도 일단 터지고 나면 과거지사가 되며 증권시장에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도 있다. 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예견했든 아니든 모두 중요하다. 물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후에 전형적인 페타 꼼플리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만약 경제지수를 보고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한다면 주가도 우선 상승할 것이다. 대중이 더 이상의 금리 상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금리 상승은 장래의 통화량, 즉 그토록 중요한 요소인 돈에 영향을 준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이 곧
주가 하락을 뜻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높은 금리와 그에 따른 자금 부족 현상은 증권 시장이 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든 부정적으로 반응하든 상관없이 나타나는 냉엄한 현실이다. 이번엔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달걀 이론은 간단하면서도 자산 시장에 딱 들어맞는 기가 막힌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경기의 호황기와 불황기를 금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투자해야 할 시점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달걀 모형은 거시경제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주식시장의 순환과 투자 시점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달걀 모형은 타원형으로 나타내어져 있으며 6국면으로 분류됩니다. 각 국면에서 적합한 투자와 부적합한 투자를 보여줍니다. 이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 매도하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로써 투자 시점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A1 국면과 B3 국면에서 매수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B3 국면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채권을 매도한다. A1 국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한다. A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 A3 국면과 B1 국면에서 매도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A3 국면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을 시작한다. B1 국면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채권을 매수한다. B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현금을 보유한다. 각 국면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잠시 화면을 세워보셔도 되고 그냥 지나치셔도 무방합니다. 저 역시 2007년 금융위기 전 주식이 최고점이었을 때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서 돈 번다고 하니 뛰어들었다가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맞고 첫 번째 깡통을 찼었는데요. 그 이후로 참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주로 가치투자 서적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을 읽는 순간 뭔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목 개별 리스크는 가치투자 방식으로 피할 수 있지만 시장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식 고점에 물리기 전에 이 책을 읽고 달걀 모형 이론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담인데요. 리먼 브라더스 직전에 15,000원 주고 샀던 부산은행이라는 종목은 폭락을 거듭하여 액면가 5,000원을 살짝 깨고 난 후 다시 1년여 만에 15,000원 이상으로 복귀했더랬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미 손절이 나간 후였고요. 뼈 아픈 경험이었는데요. 그런 주식시장의 흐름을 이 책에서 잘 설명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는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아니면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시장의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의 해부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증권시장에서 분리할 수 없는 짝이므로 같이 살펴봐야 한다. 하강운동의 끝을 알아채지 못하면 상승운동의 시작을 알아낼 수가 없으며 상승운동이 어디서 끝날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강운동의 시작을 예측할 수가 없다. 나는 모든 투자시장, 주식, 채권, 원자재, 보석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장기 변동을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구분한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각기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 국면, 적응 국면 혹은 동행 국면, 과장 국면.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의 여러 국면이 서로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으로 그려볼 수 있다. 이 원형을 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 칭한다. 예를 들어 1982년에서 1987년 8월까지의 강세장과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약세장을 하나의 증권시장 사이클로 그려보면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1982년 원형의 가장 최저점, 즉 과장 국면의 끝에서부터 시작하자. 시세는 이미 1년 이상 바닥을 기고 있었다.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은 당시 비즈니스 위크지의 표지에 주식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다. 기사의 내용인즉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으며 금, 부동산, 유가물 등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논조였다. 이런 상황 설명이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지수는 두 자리를 오르내렸고 사람들은 재산을 화폐절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완전히 옳았다고도 볼 수 없었다. 증권거래소에서 절반의 진실은 이미 완전한 거짓인 것이다. 아무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서는 하루에 5천만 주의 주식이 거래되었다. 이 말은 누군가가 그만큼의 주식을 팔았고 또 누군가는 그만큼의 주식을 샀다는 뜻이다. 증권거래소에서 매수와 매도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량이란 것도 없을 것이고 주가란 것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거나 혹은 아무도 팔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주식 논평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불투명한 장세에서 5천만 주나 사갔단 말인가?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그들은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 시기에 덤핑가로 주식을 산다.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 상승운동의 제1국면인 조정국면이 시작되는 것이다. 최하로 떨어진 주식 시세는 조정국면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적은 거래량 속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수정된다. 이때에도 매수자는 아직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1982년 말부터 금융시장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고금리 정책이 성공하기 시작했으며 금리 정책의 고삐를 늦추자 장기금리가 내려갔다. 그 후 경제정치 상황은 점점 회복되었다. 미국은 월남전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미대사관 인질극의 상처에서 점차로 벗어나고 있었다. 미국은 다시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국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망명자로서 뉴욕에 거주했던 내가 미국은 단지 잠자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레이건은 미국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고 미국인의 자신감을 회복시켰다. 이 시기에 시장은 제2국면인 적응국면 혹은 동행국면으로 넘어선다. 이 시기의 주가는 주변의 상황과 평행해서 조금씩 상승하며 거래량도 이에 따라 늘어난다. 상황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며 상황이 나쁘면 주가는 다시 떨어진다. 1980년대 중반의 상황은 아주 긍정적이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것이다. 서구 사회를 에너지 위기로 몰고 간 오페크의 힘은 약화되었다. 인플레이션율은 거의 0으로 떨어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폴 볼커 의장은 다시 금리를 내렸다. 이제 경제는 왕성한 성장률을 보였고 법인세를 32% 낮춘 세제 개혁으로 기업 이익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좋은 소식들과 함께 주식 시세는 상승했으며 이는 다시 매수자를 자극했다. 제2국면인 동행국면 시기의 매수자를 나는 호녀라라고 부른다. 그들은 소심파 투자자와 부하내동파 투자자를 절반씩 닮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투자 경험이 있으며 시세 상승을 알아낼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적시에 매수 신청을 낼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매수는 또다시 시세를 상승시킨다. 제2국면의 단계는 외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시장을 자동적으로 세 번째 국면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이 세 번째 국면은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시기이다. 주가는 거래량이 늘면서 시간 단위로 상승하며 시세와 고조된 분위기가 서로를 자극해 올라간 주가가 다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고조된 분위기는 다시 주가 상승을 일으킨다. 여기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오직 대중의 흥분만이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주 열정적인 투자자였으나 런던 공황 때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 아이작 뉴턴 경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천체 운동은 센티미터와 초 단위로 측량할 수 있으나 정신 나간 군중이 시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정말 알 수 없다. 1987년 초의 시장은 제3국면인 과장국면으로 들어섰다. 약 2005포인트까지 오른 주가지수와 5년 동안 이어진 매수세는 대규모의 일반 대중을 증시로 끌어들였다. 1980년에서 1982년 사이에 주식을 바닥 가격에 팔고 돈을 유가물에 투자했던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끼어들려고 했다. 언론이 대규모의 주식 매입에 대해 보도하고 사교 모임에서 주식이 주된 이야깃거리가 될 정도가 되면 그들은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거기에 무조건 동행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주식을 사들이고 눈에 띄지 않거나 저평가된 주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유행하는 주식만 사는 것이다. 그럼 누가 이 부하내동하는 소심한 투자자들에게 기록적인 값으로 주식을 파는 것일까? 물론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미리 주식을 사놓은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과장 국면은 오래 갈 수 있으며 주식 매입 역시 돈이라는 요소가 있는 한
계속된다. 그리고 소신파 투자자의 손에 있던 주식이 모두 부와 뇌동파 투자자의 연약한 손으로 넘어가고 나면 이 국면은 끝이 난다. 그러면 부와 뇌동파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수중에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것과 가진 것이라고는 신용으로 산 주식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돈은 이미 소신파 투자자들에게 넘어가고 난 다음이다. 이제 부와 뇌동파는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사고자 하는 고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나타나 주지 않는다. 현금으로 돈방석 위에 올라앉은 소신파가 그 시세로 주식을 살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마저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파탄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1987년 당시 너무 많은 주식이 부와 뇌동파 투자자의 손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한 나는 어느 강연에서 이 과잉 열기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내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다. 코스톨라니 선생님, 제가 알기에는 현재 90%의 주식을 펀드 매니저와 기관 투자가들이 거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들이 부와 뇌동파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내 대답은 간단했다. 물론이요. 그들은 부와 뇌동파 투자자요. 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면서 대중의 뒤를 쫓아다니며 마치 대중처럼 행동하오. 그들은 생각도 없고 인내도 없다오. 투자기관에서 일하는 머니 매니저들은 1980년대 여피족의 상징인 소위 골든보이들이다. 투자은행, 펀드회사, 보험회사 등은 최고의 연봉을 주고 하버드나 런던 경제학교를 나온 엘리트를 데려왔다. 이들은 메르세데스, BMW, 포르쉐를 놓고 어느 자동차를 살지 선택했다. 25세에서 30세 안팎의 젊은이들은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으나 억대의 돈을 관리해야만 했다. 1987년 8월이 되자 그들에게는 돈마저도 없었다. 그들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선물시장에 과잉 투자를 했던 것이다. 원자재 강세장이 지나가자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해내야 했다.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약을 시작했다. 주가지수는 항상 있어 왔다. 가장 오래되고 또 잘 알려진 주가지수는 다우존스이다. 그것은 30개 기업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다우존스 이외에 S&P 500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다우존스 지수에 포함되는 30개 기업에 470개 기업을 더하여 500대 기업의 평균 주가를 말해준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이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S&P 500에서 선물 계약이 결정되면 투자자는 지수의 500을 곱한 계약량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수가 340포인트인 당시에는 17만 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개시 증거금은 총액의 5% 미만에 해당하는 6,000달러였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5% 미만의 자기 자본과 95%의 신용으로 투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적어도 10%의 자기 자본을 납부하도록 했던 1929년보다 더 떨어진 비율이다. 그러나 거래 방식은 1929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어 선물 계약을 매입했는데 시장이 후퇴하여 손실을 입게 되면 브로커는 즉시 추가 증거금을 다시 채워줄 것을 요구한다. 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그의 포지션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그 고객이 다른 중개회사에 예금이나 거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선물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반대 매매를 하여 거래를 끝내고 브로커는 즉시 고객을 추방한다. 이런 새로운 투자 방식은 차익거래의 새로운 활동 영역을 열어주었다. 시카고의 선물 계약이 뉴욕의 주식시장보다 싸면 대규모 투자회사는 컴퓨터로 시카고의 선물 계약을 산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수 차익거래는 시카고의 선물시장과 뉴욕의 주식시장을 파이프처럼 연결시킨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위한 증거금 비율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1987년 이 시장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녔다. 시카고에서 하루에 거래된 S&P 500 지수 선물 계약이 뉴욕 증시에서 거래된 주식 가치보다 많은 적도 있었다. 선물 시장이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골든보이들은 거의 다 선물 시장에 참여하여 지수 선물 매수로 선물 시장을 다시 위로 끌어올렸다. 다우존스가 기록을 갱신할 때마다 샴페인이 터졌다. 브로커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래량에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계속해서 다른 투자자들을 이 투기의 지옥으로 유인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을 이용해 1988년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3686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로버트 프레이터는 투자자들의 스타가 되었다. 그가 유명해졌다는 것은 많은 주식이 이미 부와 뇌동파 투자자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였다. 어느 정도라도 경험이 있는 주식 투자자라면 다우존스를 몇 포인트까지 미리 예견한다는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낙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프레이터가 한 짓은 건강한 인간 이성에 대한 모욕이었다. 허황된 기쁨에 들떠 부화내동파 투자자는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 같은 강세장의 원동력은 전해의 통화량이 팽창한 덕이었다. 그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된 앨런 그린스펀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막기 위해 1987년 1월부터 여름까지 수차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자금 시장에서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2% 올라갔다. 8월의 다우존스 지수는 2722포인트였고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다. 시장은 하강 운동의 첫 번째 국면인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때는 새로운 고객이 없으므로 약간의 매도만 있어도 시세가 바로 떨어진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시세는 천천히 떨어졌다. 주식 투자자들의 신경은 점차 예민해졌고 계속해서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10월 중순경 시장은 동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독일 사이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미국은 유럽, 특히 독일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미국은 독일에게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서 미국 상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헬무트 슐레징거가 부총재로 있었던 독일 연방은행은 지나칠 정도로 규제가 많은 자금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전 세계의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목요일과 금요일의 시세는 각각 100포인트씩 하락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의 4%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시장 분위기는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졌고 극적으로 긴장되었다. 그 주말에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재무장관이 독일 연방은행 총재에게 금리를 더 내려 독일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면 달러를 더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자 시장은 하강 운동의 세 번째 국면, 즉 과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비관주의가 시장에 팽배하였고 이것은 다시 가격을 압박해 시세는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다. 마지막 국면의 이러한 약세장 흐름은 심리적인 전기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되는 게 보통이다.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더라도 전기 충격이 없으면 시세는 날로 폭락한다. 10월 19일 아직까지 전기 충격은 없었다. 골든보이들에게는 마지막 요소인 행운마저 없었다. 이미 전주의 시세가 떨어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유지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추가 지불을 할 능력이 없었다. 10월 19일 포지션의 강제 해지가 시작되었고 이는 S&P 500 선물 시세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시세가 떨어짐에 따라 계속해서 추가 증거금이 요구되었으나 많은 투자자들이 그 돈을 못 내 결국 강제 매도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시세 하락을 일으켰다. 이 눈사태는 정말 막을 수 없었다. 골든보이들은 뉴욕 증시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선물을 매도했다. 모든 주식을 파는 대신에 간단하고 빠르며 무엇보다 비용이 덜 드는 선물 거래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젊은 머니 매니저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방법으로 그들은 이것을 일컬어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칭한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마치 화재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판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경험 많은 사람들조차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포트폴리오 보험에 따른 매도는 시장을 계속해서 하락시켰다. 지수 차익 거래는 그 사이 물론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 항상 떨어졌고 그로 인해 월스트리트에서는 매도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매수가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생긴 선물 매수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투자자들의 강제 해지로 인해 야기된 시세 하락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무턱대고 하나의 문으로 빠져나가려고만 했다. 마치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모두 좁은 비상구로 몰려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결국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나는 우연히 10월 19일 어느 브로커와 함께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전화벨이 쉬지 않고 울렸다. 모두가 흥분한 고객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였다. 그들은 평상시와는 다른 주문을 냈다. 주가 상승기에 합류한 부화내동파 투자자들의 주문은 오직 한 가지였다. 몽땅 팔아라. 폐장을 알리는 4시가 되자 주식시장은 다우존스 지수 508포인트 하락으로 마감되었다. 시장이 폭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1987년 10월 19일 이 덤핑 가격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그들은 돈도 가지고 있고 인내도 있었다. 반면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은 주식을 덤핑 가격에 팔고 난 뒤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럴 때 희생양을 찾는다. 주식 투자자들은 성공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하고 실패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한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바로 결정되었다. 프로그램 매매를 주도하던 컴퓨터에게 모든 죄가 돌아갔다. 불쌍한 컴퓨터가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만약 사람들이 신선하지 못한 생선을 포크와 나이프로 먹어 폭통이 일어나면 그것을 포크와 나이프 탓으로 돌릴 것인가? 잘못된 것은 신선하지 못한 생선이듯이 문제는 사실 증권시장의 골든보이들이었다. 제임스 베이커의 발언이 옳았든 옳지 않았든 그것은 잔뜩 부풀려진 풍선을 바늘로 찌른 격이 되었고 결국 증권거래소는 무너졌다. 이것은 내가 예견하던 바였다. 만약 그때 대부분의 주식이 소심파 투자자들의 손에 있었다면 아마도 베이커의 발언은 증권거래소에서 별 관심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제3국면이 단 하루 만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22포인트의 시세 하락이나 그 이상의 경우도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이러한 급락은 정말 처음이었다. 미국에 사는 유럽인이 변덕스러운 미국 날씨에 대해 뉴욕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와 비슷한 심정이었다. 겨울은 너무 추워, 여름은 너무 덥고 봄과 가을은 아무 소용없고. 그러자 뉴욕 친구가 말했다. 그럼 유럽에는 사계절이 없어? 있어. 하지만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지는 않지.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내게 얼마나 잃었느냐고 물었다. 일탄이 웃기는 소리 말아요. 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소. 내가 가진 주식은 살 때보다 4배 이상 올랐소. 증권거래소를 들락날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식을 팔면 증권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팔지 않는다. 만약 그가 주식을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졌다면 그는 단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나는 마음을 돌리지도 않았다. 1987년 10월 19일 이후 많은 사람들은 내 아내에게 나의 안부를 물어보았다. 앙드레 씨는 요즘 어떠세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하진 않았나요? 신경이 날카롭다고요? 천만에요. 여느 때처럼 매일 소파에 앉아 음악을 즐기고 있죠. 내 돈으로 산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시세 하락에도 평안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평안하다. 그리고 나는 수년 전부터 신용 거래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불안이 엄습해오면 내 오랜 친구이자 증권시장의 거물이었던 오이겐의 바일랩을 생각한다. 어느 날 그의 비서가 흥분해서 그에게 말했다.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0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노련한 그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시세가 떨어진다고 그 정도 가지고 내가 흥분할 것 같나? 나는 3년을 아우슈비츠에 있었어. 그러나 내 친구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그때의 주식시장 폭락 이후 아주 똑똑한 친구인 하이코 티메를 우연히 공항에서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도이체방크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로 일했으며 현재도 뉴욕에서 자신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나처럼 매우 낙관적이었으므로 나는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오히려 사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1000번 만번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그리 되었는지는 모른다. 아마도 당시 유행이었던 S&P 500 지수 선물을 샀거나 아니면 증권을 사느라 빛을 쳤을지 모른다. 1987년에 나는 매수자 입장에 있지 않았으며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도 편했다. 또한 당시 대규모 폭락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이런저런 주식을 내다 판 후였다. 물론 일이 터지고 난 뒤에는 누구나 그럴 줄 알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겐 증거가 있다. 나는 30년 이상 캐피탈지에 칼럼을 써왔는데 1987년 10월 호에는 다음과 같은 나의 글이 실려 있다. 월스트리트 역시 일방 통행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폭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폭락 사태는 언젠가는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내가 그 위험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칼럼을 통해 나는
1980년대 월스트리트의 여러 강세장에 대한 의견을 자주 써왔으나 그때 나의 글은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나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증시 붕괴가 있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것이 내게는 행운이었다. 내가 그 시기까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내 경험 많은 코는 파산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밝힌 칼럼에서 나는 이 밖에도 여러 진단을 내놓았다. 하나는 세계의 양대 세력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미국 증시는 소련의 덕택으로 계속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적중했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현재 1987년 이전보다 4배가량 올랐다. 양국 사이의 긴장 완화는 나를 그토록 낙관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1987년의 주식시장 공황 이후 어느 날 나는 민헨의 한박물관에서 강연을 했다. 그날 함께 초대된 연사는 독일 외무부 장관인 한스 디트리히 젠셔였다. 그는 외교 정책에 대해 강연했고 나는 사실 증권 이외에는 달리 말할 것이 없었다. 나는 재정시장과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폈다. 쥐트도 이체 짜이퉁은 이러한 낙관적 소식이 너무도 반가웠던 나머지 다음날 신문 지면에 반을 할애해 내 견해를 기사화했다. 사실 증시 붕괴 다음날 내가 낙관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 덕분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제 및 금융시장의 지원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 말로 나는 위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1929년의 대공황과 같은 일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린스펀의 발언은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증시 진입을 알리는 종소리로 들렸다.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이 되었으며 다음 호황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예고했다. 워싱턴에 모인 33인의 경제학 교수들은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는데 나는 당시 이들을 두고 짧지만 긴 여운을 지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33명의 교수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 그러나 당신들은 졌소. 1987년 10월 19일 이후 많은 증권 참배객들이 뉴욕으로 순례 여행을 왔다. 그들은 월스트리트를 움직인 사람들이 1929년처럼 창문에서 뛰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았다. 약 5만 명의 골든보이들은 직장을 잃었으나 다행히도 목숨은 잃지 않았다. 해고의 바람은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화 작업이었다. 골든보이들은 월스트리트를 카지노판으로 만든 벌을 받은 것이었다. 증권시장의 거물 로버트 프레이터도 비관론자 편에 섰다. 그때부터 그는 다우존스가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정말 10월 19일은 최악의 상태였다. 그러나 곧바로 시장은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고 교수들의 예견과는 달리 경제는 계속 성장했으며 주가가 상승하여 동행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때 마침 증시는 호재를 만났는데 그것은 소련의 붕괴, 독일의 통일, 그리고 신기술 시대로의 편입이었다. 1998년의 시장은 다시 과장 국면에 들어섰다. 누구든 시장에 참여하고자 했다. 특히 독일의 벤처 시장은 거친 노름판이 되었다. 2년 전만 해도 증권 시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신없이 먹어치우려고 했다. 증권 중독증에 걸린 셈이었다. 다시 반격할 때가 되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지만 오직 부풀려 찐 풍선을 찌를 바늘만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3가지 종류의 바늘이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의 경제 위기, 심각한 상황의 러시아 재정, 그리고 과장된 투기 열풍에 대한 앨런 그린스펀의 경고 등이 다시 시세 하락을 부추겼다. 다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예견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자금을 풀었다. 이 조치는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시장 회복의 종소리를 울렸다. 첫 번째 요소인 돈은 다시 긍정적이 되었고 시세는 떨어진 만큼 빨리 회복했으며 경제학자들이 예견한 침체기와 디플레이션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럼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1998년의 위기는 1987년의 그것처럼 시장을 그렇게 강도 높게 정화하지는 않았다. 코스톨란이 달걀의 과장 국면에서 말하는 위로의 과장이나 아래로의 과장 역시 그리 심하지 않았다. 경기가 너무 빨리 회복되는 바람에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도 없었다. 지수가 과거의 기록을 다시 깨뜨렸다고는 하지만 두려움은 훨씬 커졌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는 지금 제2국면의 끄트머리에 서 있다. 흥분의 기미는 아직 없다. 1년 전에 증권 거래인들이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했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오를까봐 두려워한다. 급속한 생산성 향상 덕분으로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지면 그때서야 분위기가 고조되고 상승 운동의 제3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다. 그러면 한 차례 붐이 있은 뒤 다시 대규모 후퇴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시장을 보는 눈은 감탄할 만합니다. 그러니 투자의 신이라고 불렸겠죠.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중 어느 국면에 있을까요? 상승 국면, 하락 국면, 경기 정점, 혹은 경기 저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은 토론거리가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